오늘은 그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해설이라고 하는 주제로 첫 강의 시간입니다. 제가 이제 그 집합건물법 20조, 그 다음에 건물 명도, 그렇게 해서 두 번째 강의를 지난주까지 마쳤고요. 제 저술 강의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 조금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제 아버님도 이 강의를 좀 듣고 계신데, 다 좋은데, 너무 어렵다라고 이렇게 하소연을 하시는데, 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 강의 내용 자체가 사실 조금 그 난해한 부분이라, 이게, 아마 듣는 어떤 강의 대상 자체가 여기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이거나 아니면 법률 전공자 이런 분들이 듣기에 딱 적당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혀 법을 좀 모르시거나 뭐 하게 되면 아무래도 강의가 어려운 내용을 그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좀 강의 내용에서 오는 어쩔 수 없는 좀 한계라고 생각하시고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제가 제 이제 강의하는 방법은 다른 분들처럼 이렇게 그 강의 듣는 분들만 이렇게 계속 바꿔가면서 동일한 내용을 같은 내용으로 같은 패턴으로 계속 반복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저는 한 테마를 주제로 해서 딱 한 번밖에 강의를 안 하려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그래서 그 한 편에 어떻게 보면 제 완결판을 좀 남겨놓고 그 다음에 다른 주제로 좀 넘어가고 하는 그걸 목표로 하기 때문에 강의 하나하나에 어떻게 보면 제 모든 좀 에너지를 쏟아서 완성판을 만들려고 저는 나름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은 조금 이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걸 조금 다시 돌려보기 하면서 다시 반복 학습하시면은 적어도 이제 좀 정확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부분 정도는 제가 좀 자부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좀 믿고 좀 잘 따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일단 목차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상가 임대차 보호법,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취지와 적용 범위 먼저 보시고요. 1장에서 오늘 아마 강의는 1장에 그칠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이어지는 대항력 문제, 대항력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고 또 대항력을 갖추게 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지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임대차 보증금에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확보해야 되는 우선 변제권,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 그 다음에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명령 이런 부분들을 위주로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상가 임차권의 존속 보장이라고 해서 기간 보장 문제입니다. 상인들한테 보증금 돌려받는 거 못지않게 약속한 기간 또 최소한의 기간 이걸 보장받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그걸 규정하고 있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제 계약 갱신 요구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 갱신 요구권의 뭐 원칙과 외외 이런 부분들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묵시적 갱신, 그다음에 법정 임대차 관계 이런 부분들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임이나 보증금이 지나치게 지나치게 많이 인상되는 이런 부분들을 통제하는 것도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중요한데요. 임대차 기간 도중에 차임 부분, 차임 증감 부분을 다루고, 그 다음에 또 계약 기간이 끝나고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때 그 차임 증감 이런 부분들 다뤄보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임차인의 이제 권리금 회수 청구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2015년에 도입된 제도인데 이 권리금 회수 청구권의 요건, 그 다음에 예외, 그 다음에 효과, 이런 부분들 그 위주로 순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그 취지와 이제 적용 범위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이 취지는 1조에 상가 건물 임대차에 관해서 민법에 관한 특례를 규정을 해서 국민 경제 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차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민법 임대차 편이 적용이 되겠죠. 하지만 민법 임대차 편은 기본적으로 이제 계약 자유의 원칙에 입각해서 현실적으로 힘이 열세라고 할 수 있는 그 임차인 그 지위 보장에는 아무래도 민법 임대차 편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에 대해서는 81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었고요. 상가 점포에 대해서는 2001년에서야 법이 제정되어 가지고 민법 임대차 편의 특별법으로 이렇게 기능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법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 규정을 두고 있는데 뭐 대항력, 우선 변제권, 10년 갱신 요구권, 그다음에 그 상가 권리금 회수 청구권,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청구권 이런 부분들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적용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적용 범위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적용 범위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이제 그 법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잘 보지 못하게 되면 그냥 뭐 어떤 현상이 생겼을 때 어떤 케이스에서 바로 뭐 대항력이 있느냐 없느냐 또 우선 변제권 또 갱신 요구권 이런 식으로 바로 그냥 법 해석을 하려고 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이건 앞서 보신 것처럼 민법의 특별법이기 때문에 그 특별법이 원칙인 민법이 적용되느냐 아니면 특별법이 적용되느냐, 특별법인 상가 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느냐라고 하는 부분부터 조금 구분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상가임대차보호법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부분에 따라서 적용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예외의 또 예외 이런 식으로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적용 범위를 먼저 살펴보고 나서 그 다음에 세부적인 뭐 대항력 우선 변제권 뭐 갱신 요구권 이런 부분들로 들어가셔야만 크게 틀리지가 않아요. 만약에 이게 이제 적용 범위 자체를 모르고 그냥 바로 상가 점포는 그냥 상가 건물임대차보호법을 적용을 하고 법을 바로 이렇게 적용하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처음부터 오류가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틀려도 좀 크게 틀리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법 자체 적용을 아예 잘못 해버린 결과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범위에서 이 적용 범위 문제가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 법을 체계적으로 안 하신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좀 간과하기 쉬운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이 실무상으로는 법을 해석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런 부분을 조금 꼭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적용 범위. 이 법은 상가 건물 3조 1항에 따른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 상가 건물의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상가 점포에 적용한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금액 기준으로
이게 소위 우리가 말하는 환산보증금이거든요.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는 이 법 적용 안 하고 그냥 민법으로 가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법의 취지가 그 조금 고액임대차, 환산보증금 기준으로 해서 조금 높은 그런 임대차는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전제에서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그냥 그런 경우에는 민법으로 하는 것이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임차인이 그다지 열세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민법을 적용을 해도 무방하다라고 이렇게 법을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그 2항에서는 그 이제 이 1항 단서에 따른 보증 금액을 정할 때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규정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이 금액 이제 보호하는 기준에서 보증 금액을 정할 때 구체적인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망은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요런 규정들은 그 단서에 따른 보증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라고 했습니다. 조금 뒤에서 이제 자세히 좀 말씀드릴 텐데요. 그 원래 이 사망은 2009년인가요? 2009년도 이게 2009년도에 처음 제정이 됐을 거예요. 사망이. 그 전에는 그냥 1, 2항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상가 건물 임대차에 대해서 적용하고 다만 금액이 너무 높으면 적용 안 하겠다. 그 다음에 금액 정하는 기준은 뭐다. 이렇게만 이제 정하고 있었는데 이게 2009년부터인가 그 갱신요구권 부분들 처음에 이제 2009년도 당시에는 갱신요구권이 5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5년은 최소한 보장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임차인한테 5년 갱신요구권을 줬었는데 지금 이 사망이 만약에 없다 그러면 1, 2항에 따르면은 그 5년 보호하는 갱신요구권 마저도 그 금액이 높은 임차인들은 보호받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극단적으로 임대차 계약 1년 내지 2년을 하고 나서 계약이 종료되면은 그냥 임대인이 나가라고 그러면 나가야 될 수밖에 없는 갱신요구권 행사 못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그런 민원이 터지고 그 불상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임차인이 생길 거 아닙니까? 생기니까 사망을 드디어 신설을 했어요. 그래서 2009년도 아마 신설이 된 것 같은데 이 원래는 금액이 높은 임대차는 상가 임대차법을 적용 안 하겠다라고 선언해 놓고 하지만 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요런 부분은 적용을 하겠다라고 해서 하나씩 이게 예외의 예외가 늘어난 거예요. 처음에 들어왔던 게 10조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갱신요구권 부분이거든요. 요 3조는 뭐냐면 대항력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뭐 요 10조의 2 뭐 요런 부분들은 이제 뭐 우리가 그 권리금 회수 청구권, 그 다음에 3회 이상 연체 할 때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하나씩 더 이제 예외의 예외 규정으로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숙지하고 계셔야만 이게 어떤 경우에는 그 금액 상관없이 적용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또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을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적용 대상 목적물 영업용 상가 건물일 것 그랬어요. 기본적으로는 건물 임대차에 국한되죠. 상가 건물 임대차 보법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건물 임대차에 적용돼요. 그래서 토지 임대차는 적용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토지 임대차는 그래서 아예 이 법을 아예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뭘 보냐 그러면 민법 임대차편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제가 이 상가 임대차법을 처음 배울 때는 그 환산보증금부터 제일 먼저 봤어요. 그냥 환산보증금 기준으로 해가지고 물론 뭐 토지는 토지 임대차 계약이다라고 하면 아예 상가 건물 임대차 법을 볼 필요가 없죠.
그거는 뭐 당연한 것인데, 상가 건물 임대차라고 하더라도 환산보증금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기준을 초과한다 싶으면 상가임대차법을 딱 법을 닫아버렸습니다. 법을 덮고 법전을 덮고 그냥 민법을 봤거든요. 그러면 맞아요, 그게. 왜냐하면 아까 보신 것처럼 적용 범위 그래가지고 이 금액이 높으면 아예 적용을 안 하도록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2조 3항이 신설되면서 이제는 환산보증금 기준으로 해서 조금 초과하는 그런 임대차라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들 대항력, 그다음에 갱신요구권, 그다음에 상가 건물 임대차, 상가 그 권리금 회수 청구권 이런 부분들은 또 보증금 상관없이 환산 보증금 상관없이 적용하도록 그래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이게 고려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요거는 지금 이제 요 이야기는 그 임대차의 대상물이 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지금 이제 토지 임대차는 일단 적용 범위에서 제외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적용 대상은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으면 좋하고 실제 사업자 등록이 이루어질 필요까지는 없다. 그래서 임차인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사업자 등록을 요건으로 하는 대항력 같은 법의 주요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임차인이 우리가 이제 이걸 기계적으로 이런 부분을 이제 외우게 될 때는 그 임차인 임대차보호법 보호받으려 그러면 사업자 등록과 이사하고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다음에 확정일자를 받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기계적으로 외우게 되면은 그게 그런 사람들만 임대차법을 적용받나 이렇게 좀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사업자 등록하고 확정일자를 받고 하는 부분은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갖추기 위한 요건이에요. 그래서 그런 그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그 사업자 등록이나 확정일자를 갖추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 갱신요구권, 10년 갱신요구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또 권리금 회수 청구권 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 안 하고 하다가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내 권리금 넘기고 가겠다. 가능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된 부분의 사용이 영업용일 것 그랬어요. 자, 요거 2011년 대법원 사건은 임대인으로부터 건물을 매수한 피고를 상대로 임차인이 제기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입니다. 여기서 이제 대항력이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됐는데요. 대항력이 있느냐. 여기서 보시면은 대항력을 이제 상가 건물 임대차 보법이 적용되는지 하는 부분인데요. 상가 건물 임대차 보법, 상인법이라고 하죠. 상인법이 적용되는 상가 건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공부상의 표시가 아닌 건물의 현황, 용도 등에 비추어서 영업용으로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되고 단순히 상품의 보관, 제조, 가공 등 사실행위만이 이루어지는 공장, 창고 이런 것들은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 기본적으로 영업용으로 살 수 없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임대차 계약을 해서 공장이나 창고 같이 이게 그 사실행위만 이루어지는 그런 목적일 때는 이게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거기에 이런 사실행위와 더불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상가건물 임대차보법의 대상인 상가건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라고 했죠. 자, 이거는 이제 보시죠. 이게 이제 임대인으로부터 건물을 어떤 사람이 매수를 했는데 그 사람 상대로 보증금을 달라라고 했을 때 이게 두 사람 사이에 그 만약에 임대차 보증금을 승계하기로
승계하기로 만약 합의가 돼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새로운 소유자 상대로 그 청구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마도 이건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서로 승계를 합의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승계 합의가 안 돼 있는 건지 하여튼 내 보증금을 당신이 그 샀으니까 건물 샀으니까 보증금 내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새로 매수한 매수자가 나 그 상가임대차법부 적용이 안 돼. 임대차법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너 보증금을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지 않는다 법적으로 이렇게 이제 맞선 그런 사안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안에서 대법원은 어쨌든 사실행위만 이루어지는 그런 임대차라면 상가임대차보법의 적용 대상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요 사건 같으면은 이 임차인 원고는 이 사건 임차 부분과 또 인접한 컨테이너 박스에서 고객으로부터 도금 작업에 관한 주문을 받고 완성된 도금 제품을 고객들에게 인도하고 수수료 지급받는 등의 이런 영업 활동을 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요 임차 부분은 상임법 적용 대상이다. 상임법이 적용되는 상가 건물에 해당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 다음에 그 상임법의 보호 대상이기 위해서는 아까 영업 활동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종중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한 임대차 계약. 물론 뭐 상가 만약에 건물이라고 치죠. 상가 건물에서 종중사무실로 임대차했다. 안 된다 그죠. 영업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동창회 이것도 영업 활동이 아니다. 그 다음에 향후회, 교회, 사찰, 정당사무실, 종교단체, 자선자체 사무실, 그다음 동호회 활동을 위한 건물 이런 것들이 다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 예배를 보기 위한 목회를 주된 목적으로 해가지고 그 목사님 명의로 상가 점포를 임차했습니다. 그런데 조그만 공간을 주로는 이제 목회를 하고요. 조그만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그 목사님이 주민등록까지 이렇게 했어요. 주민등록까지 했어요. 거기다가 자 그러면 일단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주거용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죠? 주거용으로 조금 쓰면서 그죠? 주거용으로 조금 쓰면서 목사님이 주민등록까지 옮겼기 때문에 마치 주택임대차보호법 물론 이제 요런 그 사용으로 쓰고 있는 건물이 만약에 다른 사람한테 경매로 넘어갔다 이렇게 할 때 그 낙찰을 받은 사람이 이 그 목사님의 보증금을 뭐 이렇게 책임져야 되느냐 소위 말하면 대항력이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에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경계를 한단 말이죠. 그죠? 이 사람 봐라. 주민등록이 되어 있네.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목회용으로 계약을 했고, 주거용으로 쓰는 부분은 아주 일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임법 적용 대상은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영업용이 아니기 때문에 상임법 적용 대상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이거는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가 없어서 대항력이라는 걸 생각할 수가 없는 케이스가 됩니다. 대법원 96년도 판결도 이제 그런 뜻입니다. 요것도 이제 다방으로 영업용으로 이렇게 쓰던 그런 부분에서 그 조금 비주거용으로 조금을 썼다고, 거주용으로 조금을 썼다고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 판결입니다. 그 다음에 서울중앙지법 판결은 요거 이제 교회, 비사업용인 교회 용도로 사용하기로 임대차 계약을 했다면 요건 상임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취지고요.